교수님이 정말 아동 성폭행 부분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가장 많은 리서치가 됐고 실제 일어났던 일에 대해서도 가장 많은 그런 경험을 하신 것 같은데 사실 아무도 말 못하고 있는 것 중에 저희가 예전에 검사 시절에 이제 조사하다 보면 성폭행 중에 제일 많이 숨겨진 게 있어요. 뭔지 아시죠? 네, 친족 성폭력. 예, 맞습니다. 그 사례 어떻게 많이 좀 보셨나요? 정말 많고요. 정말 끔찍해요. 저는 정신과 의사이기 때문에 치료를 하러 오는 정도만 돼도 참 고마운 정도예요. 정말 자살이 많습니다. 아마 여성 자살률의 증가에 엄청난 기여를 저는 한다고 보고요. 그래서 사실 제가 국회의원이 끝나고 폭력학대 예방협회를 만들면서 제일 첫 번째 저의 활동이 뭐였냐면 전국에 흩어져 있는 친족 성폭력 피해 청소년들이 있어요. 여성가족부가 특별쉼터 4군데에 맞춰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 애들이 한 70~80명 돼요. 근데 훨씬 실제는 많겠죠. 근데 이 친구들은 집에서 쫓겨난 아이들인 거예요. 아빠를 고발했다는 이유로 아니면은 오빠를 고발했다는 이유로 집에서 쫓겨나서 집에서도 못 돌아가는 아이들이 지금 70~80명이 되는데 저는 예전에 해바라기 센터를 해서 일단은 아이들 초기 단계는 했지만 치료를 계속 어떻게 이 아이들이 회복을 하고 있나 참 궁금했었고 가장 걱정이 되는 아이들이 항상 이 아이들이었어요. 집에서 어머님들이 참 이상하게도 이 딸을 그렇게 미워해요. 너 때문에 맞아. 아빠가 감옥 갔다. 희한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저는 일종의 그 어머니가 알면서 모른 척 한 거는 저는 아동학대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실제로 친족 성폭력 피해자들은 아동학대도 함께 같이 다 있어요. 정서적 학대와 방임까지 같이 가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폭력학대 예방협회를 하면서 주되는 이 아이들부터 먼저 치료를 하자. 그래서 심리치료 프로그램도 만들고 예술 교육을 시켜서 힐링 콘서트도 하게 하고 이런 활동을 쭉 하면서 이 아이들을 돌봐왔는데 정말 이 아이들을 위해서는 아까 제도가 별로 없다 그래서 피해자 정말 제도가 없어요. 그냥 추구란 얘기고 실제로 저희가 이제 정신과 인터뷰를 해서 봤더니 그중에 아이들 30%가 벌써 자살 사고가 아니고 자살 시도를 했어요. 그리고 아이들을 이렇게 보면 허벅지니 이런데 너무 자해가 많아가지고 내가 불쌍해서 눈을 못 뜨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가장 비참해질 수 있는 상황이라고 저는 보고 이 불쌍한 지경에 있는 사람들을 위한 어떠한 제도도 제대로 없다는 게 너무나 기가 막혀요. 근데 지금 교수님 저 2019년도 한국 그 성폭력 상담소 그 통계에 의하면 전체 성폭력 범죄 중에 9.5% 그럼 10%잖아요. 10명 중에 하나가 친족 성폭행이라고 하거든요. 그럼 사실 이게 엄청난 숫자인 거거든요. 그리고 숨겨진 숫자는 더 많을 텐데 그 4군데밖에 없다라는 게 저는 좀 충격적인데요. 그리고 실제로 그 4군데 특별쉼터 같은 경우는 가해자가 찾아오면 안 되잖아요. 그런 이유로 저기 꼴짜기에 있는 데다가 겨우 밥 먹여서 학교 가는 정도지 이 엄청난 상처를 치료 혹은 치유를 해주는 게 정말 요만큼도 없는 거예요. 아 무슨 심리치료나 뭐 이런 아니 게 한다고 말은 하죠. 그 어려운 치료를 누가 어떻게 합니까? 그 꼴짜기에 가서. 정신과 전문의인 저조차도 어려운 치료예요. 그게 복합학대 피해자라고 컴플렉스 PTSD라는 아주 어려운 병이에요. 이 아이들은 수시로 기억이 안 나고 해리 현상에 빠지고 내가 난지 모르겠다 그러는 아이들이거든요. 어린이들 볼 때마다 너무 무거운 주제긴 하지만 저는 마지막 이 아이들을 구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죠. 얘들 같은 경우는 사실 바로 당하고 애들이 바로 신고를 하진 않거든요. 도움 요청하지는 않고. 이게 엄청 오래 끌잖아요. 네. 오래 끌고 나서 뭐 대부분은 성인이 되어서야 보통 하고. 근데 그러지 않은 상태에서 너무 심해서 외부에서 그게 알려져서 이게 이제 터져 나오게 되는 경우에는 얘들 같은 경우는 갈 데가 없잖아요. 그리고 얘들을 위한 프로그램도 없고 뭐 예산도 없고 보호 방법도 없고. 근데 얘들은 지금 이제 막막하잖아요. 그래서 황당한 게 그 집에 다시 들어가는 경우가 꽤 많더라고요. 그러면 심지어 어떤 경우는 있냐면 아이들이 자라서 성년이 되면은 국가가 지자체마다 다르지만 돈을 소액을 줘서 내보내는데 그 기다리고 있는 아빠도 있어요. 그거 갖고 오라고. 정말. 그래서 그거 어떻게 막아주느냐부터 시작을 해서 정말 가장 인권의 사각지대의 노인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그래도 문명국가로 가고 있는데 이것만은 좀 막아야 되지 않을까 해서 저는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이 부분은 꼭 해결을 해주고 싶어서 같이 연대를 해서 참담한 현상만은 막든지 아니면 정 못 막았으면은 제대로
아이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돕든지 하는 게 우리 어른들의 책무 아닐까 싶어요. 아유, 제가 진짜 저 그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옛날에 그 검찰에 있었을 때 그 답답했던 게 내가 이제 국회의원이 됐으니까 내가 해결할 수 있는구나. 그걸 제가 까먹고 있었던 것 같아요. 다른 거 하느라고. 근데 교수님 이야기 주시는 거 보니까 뭔가 좀 투지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래, 이런 거 하려고 송파구 이렇게 다니면서 표 달라고 한 거니까. 저는 의원님이 어느 당이든 상관없이 만약에 이런 정말 제일 어려운 일이잖아요. 표 안 되는 일이고 또 모든 사람 들으면 기분 나쁜 일인데 저는 그거를 총대를 매주신다면 저는 의원님이 어떤 선거를 나가든지 쫓아가가지고 막 소리 지를 거예요. 도와주셨다고.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이 국회의원을 너무 정당의 부속물처럼 생각을 하는데 저는 정말 이렇게 쓰러져가는 사람들을 위한 희망이 돼줬으면 좋겠어요. 너무 따스한 분이시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제가 예전에는 실은 이런 이슈가 있을 때마다 부탁드린 의원님들이 좀 있으셨어요. 옛날 얘기 드리면 새누리당의 이철호 의원님, 지금도 도와주시죠. 경북지사로서 경상북도는 열심히 이런 아이들 돕는 쪽으로 사업하게 해주셨어요. 그다음에 지금은 다른 당에 가셨지만 진영 장관님, 진영 의원님도 굉장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셨고 뒤에서 많이 도와주셨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든지 이제는 또 김웅 의원님이 되시면 저는 열심히 어디든 가든지 간에 도와서 정말 이렇게 전라도에 하나 만들어주세요. 쉼터가 없어가지고 그 아이들이 경상북도에 와서 쉼터 인들하고 말을 반밖에 못 알아듣겠어요. 그런 말을 하면 되겠습니까? 부끄럽네. 제가 몇 번 얘기를 했어요. 전라도는 왜 없냐. 근데 없어요, 진짜. 너무 슬픈 일인 것 같아요. 여성가족부 장관님한테도 말씀을 드렸는데 또 잊어버리셨어요. 제가 또 호남 동행 의원입니다. 네, 그래서 호남에 이런 특별 쉼터 없다는 거를 알려주시와요. 예, 알겠습니다. 이제 마음도 참 많이 아프고 좀 책임감도 많이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러면 그 교수님이 생각하시기에 주로 이제 어떤 것들이 좀 시급하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지금 가장 시급한 거는 저는 이제 일단 가해자, 범죄자들에 대해서 지금 우리나라의 제가 볼 때 형사법은 주로 응보적인 형법이잖아요. 근데 이제는 우리가 어차피 평생 감옥에만 놔두는 거 아니면 좀 이거를 회복적 사법식으로 이 사람들이 나왔을 때 안전하게 조절될 수 있도록 하는 거. 보호수용법도 그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고요. 또 범죄도 예방을 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러면 이 가해자들이 왜 이렇게 됐나 연구라도 제대로 과학적으로 해야 되잖아요. 이런 거를 제도적으로 일단은 좀 법무부에 만들도록 제도, 법, 또 정부하고의 어떤 협상력이 저는 지금 참 중요해요. 그래야지 국민들을 안전하게 지켜줄 수가 있고 그게 제일 중요하고 두 번째가 그래도 못 막아서 피해자가 생기면 이 사람을 초기에 해바라기 센터 모델, 응급 모델 외에 좀 장기적으로 제대로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을 잘 만든다. 근데 이걸 만들기 위해서 유기적으로 연결돼요. 교육부도 필요하고요. 보건복지부도 필요하고 여성가족부도 필요하고 법무부도 필요하고 경찰청도 필요해요. 그러니까 이거 유기적으로 연결할 수 있는 제도를 안 만들면 피해자들은 도움이 안 돼요. 여기가 딴 얘기하고 저기가 딴 얘기하니까 그거 굉장히 우리나라 지금 수준이나 현 상태로 어려운 일인 거 알지만 그래도 어려운 걸 누구 하나는 해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항상 지식인으로서 계속 그 부분이 부족하다 안 하다를 예리하게 보고 있다가 계속 의견을 낼 거거든요.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그거니까. 그래서 의원님께서 그 두 가지라도 먼저 해주시면 아마 제 생각에 앞으로 3선, 4선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그 정도 하셔도 이것을 할까 말까 하실 것 같아요. 만약에 3선 하셔서 원내대표 하시면은 이거 아젠다로 만들 수도 있고 제 나름대로 상상력이 뻗칩니다. 의원님. 아니 그 전에 뭐 그것까지 꼭 가는 게 아니더라도 저는 항상 그 생각을 하거든요. 저 가서 이야기하는 게 왜 형사소송법이라는 것 자체가 그래요. 제일 바보 같은 사람들, 제일 지능이 떨어지는 사람들한테 다 맞춰져 있습니다. 그럼 왜 이렇게 맞춰놨느냐라고 이야기하면 항상 그 이야기를 해요. 이게 그릇에 이렇게 큰 통에 물이 담겨 있으면 제일 마지막에 뚫린 구멍이 그 통 전체에 물 높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인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일 약한 사람들이 거기만큼이 우리나라의 인권 수인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메꿔서 올라가 줘야 우리나라 인권 수위가 올라가는 것이지 위에 부분은 막아봐야 뭐예요. 밑에 구멍이 뚫려 있으면 그만이지.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교수님이 가장 낮은 곳, 가장 힘든 곳에서 지금 싸우고 계시는 것 같고 교수님 같은 분이 계시는 게 참 자랑스럽고 또 감사하네요. 감사합니다. 저도 교수님 그 감사한 마음을 국회에서 충분히 교수님의 뜻 그리고 교수님의 그 마음이 실현될 수 있도록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고 돕겠습니다. 교수님 여기 진짜 너무 어렵게 와주셨는데 뭐 꼭 이렇게 어떤 뭐 국회의원 자리 뭐 유튜브를 온 게 아니고 국민들을 위해서 국민들한테 또 교수님이 지금 이런 자리를 빌어서 한 말씀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해주시죠. 사실 저는 지금 이제 제 인생을 돌이켜보면 어린 두 아들도 길러봤고 또 정신과 의사로서 또 소아정신과 전문의로서 참으로 어려운 지경에 있는 사람들을 직업적으로 많이 보게 되었어요. 근데 그분들의 그 아픔 중에 심지어 우리 두 아들의 아픔 중에서도 본인의 잘못이 아니라 사회의 문제로 인하여 괴로움을 당하는 분들도 정말 많이 있으세요. 저는 우리 사회가 좀 더 성숙해서 이런 문제를 안 만들었으면 좋겠고 또 만약에 사회의 문제로 인해서 개인이 고통을 받는다면 그 고통을 사회가 치유할 수 있는 그런 진정한 선진국이 되었으면 합니다. 저는 김웅 의원님이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